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우리 외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민주당은 초라한 성적표라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112 상황관리관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에 대해서 우리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초라한 성적표라는 혹평을 내놨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방을 통해서 우리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합니다. 인태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해서 치열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에 나쁘끄러운 신기록을 썼습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세기에 나섰습니다. 네, 우리 외교에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민주당은 굴욕적인 외교였다, 언론 통제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번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가운데 한미일 간의 어떤 정보 협력이라든지 또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좀 더 나아간 그런 협의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보나 특히 어떤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굳이 정쟁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면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라 그랬는데 국제적으로 높이 받았다라는 것도 민주당의 자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런 외교를 하러 나갔다 왔으면 외교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MBC 전용기 탑승 불허라든지 또는 특정 언론사의 기자들을 불러서 소위 환담을 나눴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상당히 부각되는 바람에 어떤 외교의 성과가 좀 묻힌 일면도 있는데 굳이 그런 모양새를 연출해야 했을까라는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오신 윤석열 대통령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평한 대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성과가 있었을까 하는 데는 좀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관계들이 한일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교의 성과가 다른 이슈 때문에 묻힌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한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은 아직도 이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적인 그런 국정 운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언어와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은 후보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태도와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본질을 가리게 하는 이슈들을 만들어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에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짧게 한 번만 말씀만 더 붙이면 네. 이번에 특히 그 인태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그 남중국해에서도 국제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한 발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의 설정일 텐데 너무 쉽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는 것인지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그런 균형 외교라는 측면에서 잘 한 것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측면은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히 좀 더 살펴가면서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공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남중국해에서의 국제 질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무역선들이 다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여기서 어떤 그런 그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 안보도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진작에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이 센 나라에 의한 그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오히려 그런 추상적인 외교적인 그런 레토릭은 오히려 이번에는 하지 않고 선언적으로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표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물론 이번 다자회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이제 그 기권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미국과의 어떤 강고한 결속 속에서 선언적인 외교는 중국을 좀 그 소위 이렇게 보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옳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질서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 문제는 그런 무역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쉽게 얘기하면 포위하기 위한 포위 전략 중의 하나로 중국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아울러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면서 풀어가야 될지는 남겨진 과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고요. 이 남중국해 항행 질서는 단순히 미국, 일본의 문제도 아니고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동남아의 다수의 나라들이 중국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고대 때부터 여기 중국 영토고 영해니까 우리 거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중국이 그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매우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굴기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밝힌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대한 뭐 총평도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상황으로 좀 와서 어제 행안위가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112 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대담 이어가죠.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참사가 없다는.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갈 때만 해도 어떤 특정 지점을 가거나 현장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침에 보고를 하고 지시할 것 지시하고 사무실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관례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관례다 그런 얘기시군요. 네, 어제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게 한 건의 보고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요. 류 전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에 내려가지 않은 건 관례였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들 그리고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런 어떤 인파 관리의 필요성, 혼잡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를 했지만 서울경찰청장이 2번이나 그걸 검토를 했지만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그 시위와 집회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예. 그 인파 관리를 할 때 그 동선 관리만 해도 사실은 그런 혼잡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그게 또 서울경찰청이 초반에는 또 그렇게 보고받은 게 없었다, 요구받은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진실 공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그런 예상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청과 용산 전 서장이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동대 파견도 서울경찰청은 용산 서장이 기동대를 파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교통 기동대를 파견해달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동대와 교통기동대를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네. 기동대는 실제로 인파의 동선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야광봉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실제 통제하는 네. 기동대를 이야기하고 교통기동대는 실제 차량 통제를 하는 이런 기동대인데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를 서로 넘기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초기에 이런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의 확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윗선으로 특수부원이 수사는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청,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까지 책임이 어떻게 져야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특수부원이 전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아래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관 노조는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제 이 증언들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엇갈리는 증언들을 보면서 네. 이 진상 규명이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한 생각도 들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예. 그 류미진 112 상황관리관 당시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관례였다. 그리고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이임재 전 서장의 발언도 있었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 공직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또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일단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도 그렇고 류미진 상황관리관도 그렇고 누가 추천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공직자를 할 때 소위 이제 그 왜 레퍼런스라 그러죠. 요새는 취업할 때도 굉장히 예. 중요한데 도대체 저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는지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산 경찰서하고 서울 경찰청하고 서로 이제 기동대 배치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는데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백악관에서 오벌 오피스에서 대통령이 회의를 해도 이게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물증과 증거로서 이게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기록이 있다라는 것인지 없다라는 것인지 별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책임 공방을 하는 게 아닐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요. 제가 과거에 공공기관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예민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부 감독기관에서 이걸 공문으로 받는 거를 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전화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정치권에 있다가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경악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더군다나 관례에 의해서 자기가 상황관리관인데 관례에 있어서 사무실에 있었어요. 눈물은 똑똑 흘리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악어의 예. 눈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향후에 이 공직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 분명히 이 소위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듀어라고 하는 SOP에 있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하고
이 사람들의 책임 소재는 굳이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거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 같은 경우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삼각지에서 저녁을 먹고 10시 15분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차가 막혀서 뭐 1시간을 뭐 거기서 차에 있다가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고를 11시가 될 때까지 한 건도 못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구차해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예. 그 사전에도 여러 회의를 했고 이런 인파 관리 필요성이 강조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을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관제센터도 관제센터에만 있었어도 사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네. 게 원래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문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태도 이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따져야 될 것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과 조치들인데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 철저하게 저는 세월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이 비교적 좀 간략하게 딱 부러지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112 녹취록이 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 문제를 착착 따져 들어가면 충분하게 진상 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제 뭐 여야 모두 책임을 따져 묻는 모습도 있었는데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장관이 한 발언,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백지 사표라는 말을 했거든요.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백지 사표를 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딱 듣는 순간에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사표를 낸다, 안 낸다라고 할 이유도 없이 위에서 사표 내라 그러면 낼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기는 대통령이 사표 내라는데 싫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인가? 이런 추측이 들고요. 그러면서 뭐 그 소위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서 나갈 때 어깨 두드린 거, 예. 또 올 때 뭐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 한 예. 걸 가지고 또 막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억측을 하던데요. 뭐 그냥 나갈 때 그럼 어깨도 두들길 수 있고 또 수고 많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는가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기자 2명만 불러서 얘기를 했을까? 특별히 그 대통령이 챙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상민 장관은 사실은 이미 국민의 정서상 이미 탄핵이 됐고 경질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대통령이 출국하고 귀국하시는데 이상민 장관이 아무리 의전의 책임자라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굳이 본인이 거기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차관 내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 이해 못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그런 어떤 의전 책임자로서의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하면서 안전 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전혀 못했는데 이게 국민 정서상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이상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저런 것이고요. 아무리 본인이 백지 사표를 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주장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가장 책임을 규명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맞지 않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제 뭐 일부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때 외양간을 가장 잘 고칠 사람은 소를 키워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장관이 이제 한 지 몇 달 됐습니까? 이상민 장관 아니어도요. 그 행정 관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상민 장관이 국민에게 자꾸 더 그 신뢰를 잃어가는 저러한 일들을 만들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하여튼 제가 대통령께 사표를 내지만 제가 대통령께서 저를 문책성 경질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자세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유가족들의 마음도 좀 다독여질 것이고 국민들께 잃은 신뢰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수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윗선의 책임 소재 어느 정도까지 드러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안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어제 행안위에서 사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도 필요했는데 여기에서 경찰국 예산안 전액 삭감된 문제 때문에 40분간 초반에 파행되는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예 안 만들겠다라고 한 그 민주당의 이 결정을 지금 국민의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경찰국이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야당으로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마치도 화풀이 하듯이 이렇게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잘라내는 식으로 하는 것은 네. 국회의원들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치안과 관련해 갖고 지휘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놓고 지금은 내가 지휘권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던데 어쨌든 그런 문제와도 연계돼가지고 그렇다면 경찰국이 신설된 만큼 확실하게 경찰국이 자기 몫의 역할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의원다움 또는 의회다움, 정당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안 해준다라는 식의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정치적이며 매우 이런 것도 일련의 파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군사 대응 더 맹렬해질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었던 확장 억제 강화 합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었는데 이 담화 발표 직후에 이렇게 북한이 바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태극 연습 기간 그리고 미 중간 선거가 개표가 진행되는 기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직 어떤 미사일인지 그리고 고도나 속도 등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관련해서 행안위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민주당은 애초에 이 경찰국 신설에 원초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산과도 이 문제를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면 이 예산 자체를 전액 드러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명분이 없죠. 다만 경찰국을 신설함으로 해서 민주당이 걱정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들어봐서 선택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합의하지 않은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경찰국이 신설됐다고 해서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국이 본연의 역할 외의 예산이 혹시 편성이 돼 있는지, 민주당이 걱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는지라고 하는 걸 면밀히 들어봐서 선택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성님,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법정 시한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발목 잡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안 신경전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도 예결위원도 해보고 또 예산안 조정 소위원까지 해봤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 수 있다 경험이 많은데 네. 민주당이 지금 2023년 첫 윤석열표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됐던 많은 복지 예산들이 묻지마 삭감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 예산, 그다음에 심지어는 경로당 난방비까지 삭감이 되고 심지어는 그 치매 어르신들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저귀나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여당이 바뀌었으니까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합의를 해주면서 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복지 분야의 예산 삭감이 됐던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또 그것은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도.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전략을 가지고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또 통과시킴으로써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에서도 벗어나고 민주당이 어떤 실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많이 하셨다는 경험이 있다는 말씀하셔서 보통 예산 심사를 하고 처리할 때 전액 삭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례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런 것들 좀 이례적이긴 한 거죠. 우선 예산의 편성 자체를 이례적으로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인데 그러나 서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강한 안들을 던지는 것이죠. 예. 여든 야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거리가 좁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은지 한 말씀 듣고 다른 이야기 질문. 거의 지금 그 초거대 야당이 조자룡의 헝칼 휘두르듯이 그냥 막 잘라내는 건데요.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지금 수석님 말씀이 다 맞아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아마 서로 피차가는 얼굴도 보기 싫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내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에겐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안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노인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강화하되 정부가 요구하는 것 중에 불효불급한 거는 또 제거하고 이런 식의 그 노력이라든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우리 지지층 보세요. 이렇게 확 잘라냈습니다. 시원하시죠? 하듯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게 먹힌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유권자들도 할 일이 많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짧게 붙이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안들을 내지만 이 원활하게 여야 간의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협치를 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야당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하는 태도보다는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먼저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청구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환 조사한 지 12시간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당시에도 정 실장이 조목조목 다 부인을 했고 유동규 본부장과 대질 신문까지, 그러니까 대면 조사, 대질 신문까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속 가능성 솔직히 좀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내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영장 청구이고 증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저도 충격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돈을 받는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의 동선을 짜서 돈을 받았다.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네. 예.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굉장히 그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뭐 그런 것인데 조사를 해보니 CCTV 사각지대 같은 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뭐 기초적인 거지만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다라고 적시를 했다는데 사무장을 한 사실도 없거든요. 아주 그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틀리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증거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질신문이라도 시켜줘라 유동규하고 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구는 뭐 예정됐던 일이지만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싶은 것이죠. 수사상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전에 있었던 김용 부원장에 대한 그런 공소장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102번이 나오지만 네. 그러면서도 이재명을 대표를 공범이라고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을 망신 주기 위한 증거도 없는 뭐 그런 어떤 지금 행위들을 검찰이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돼 있습니다. 기각을 예상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받아들여지느냐 기각되느냐의 관건은 그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는지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소위 진술이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는지가 결정의 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가지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예를 든다면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1억 4천만 원의 뇌물수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428억 원. 이것이 유동규 혼자에게 갈 것이었느냐 아니면은 정진상, 유동규, 김용 트리오에게 갈 것이었느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그 검찰이 소명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아까 그 외교에 있어서 이정표라는 말을 썼는데 네. 정진상의 구속 여부가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정진상 실장이 실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관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턱밑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겨냥하고 있다는 게 예. 대체 시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영장에 보면 뭐 정치적 공동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지 그럼 다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 규정을 영장에 해놓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증거를 숨겨놓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그렇게 묶어놓는 걸 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유사한 예. 사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경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해가지고선 구속을 하고 또 그거에 제3자 따라서 뇌물죄. 예. 네,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았는데 그만큼 공직자에 대한 그 범죄 성립의 요건이 굉장히 촘촘해졌다라는 그 하나의 선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지금 그 민주당이 나서서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쉴드를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범죄 여부를 가리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그 최고의 그 타겟은 이재명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민주당의 그런 일련의 행태도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이것이 물론 이재명 대표의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 있죠. 당연히 대표를 보호해야죠. 그걸 보호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 관점이 뭐냐면 이 검찰 수사가
과연 형평성을 가지고 있느냐, 공정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두 가지를 드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의혹,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무려 224회, 지금 더 늘었죠. 이루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님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의혹 고소고발 11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0회입니다. 예. 그래서 224대 0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잖아요. 예, 이것이 예. 형평에 맞나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도요. 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모두 다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구속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50억 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억, 8억 정도 받았다는 진술 가지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박영수 전 특검 등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하셨는데 예. 아주 간단하게 지금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남욱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과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또 지난주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수석님께서 50억 클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바로 그 공정성을 위해서도 이것의 시비곡직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하나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간 의원이 바로 노웅래 의원입니다. 뇌물 혐의로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노 의원은 뭐 지금 진술만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오늘 역시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면서 결백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것은 뭐 이 문제와는 좀 다른 결이 있겠죠. 전 사무부총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당내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청와대 뭐 인사들 뭐 이렇게 하면서 친분 관계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어느 정도 좀 걱정했고 예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연구원장을 사표를 낼 때도 혹시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의도에 많이 떠돌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웅래 의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예.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웅래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방어를 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야당 탄압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확대해서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기에는 좀 결이 다른 문제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예. 이정근 부총장 수사하는 도중에 지금 이렇게 노웅래 의원이 나온 거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청탁이 이제 과거에 김현미 전 장관,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원과도 이제 전 의원과도 관련이 있는 게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김현미 장관 언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예. 노웅래에서 그칠지 예. 지금 어떤 식으로 파장이 나올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박수성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예. 오늘 제가 들으면서 고개가 이렇게 갸웃해지는 부분이 결이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노웅래 예. 건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예. 건과. 그런데 뭐가 결이 어떻게 다릅니까? 돈 받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피차. 노웅래도 지금 6천만 원 수수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정진상, 김용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돈 받은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천명했잖아요. 정진상, 김용 정도가 돼야 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장동이라는 것의 사업이 바로 성남시장이었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 얘기 자체가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는데 뭐가 어떻게 결이 다른 건지 제가 지금
고개가 갸우뚱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 받은 문제에 있어서 증거 대라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잘해요. 그런데 이 돈 받는 것도 진화가 돼가지고 증거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증언의 일관성을 얘기하잖아요. 요새 누가 이거를 송금합니까? 현찰로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상자 얘기도 했는데 요번에 그 대장동 얘기하면서 무슨 종이 상자 또 새로운 그런 버전이 나왔던데요. 이런 차원으로 볼 때 그렇게 다른 사건이냐. 그리고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노웅래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아닌 정진상, 김용 얘기가 나올 때 당이 지금 조직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어색해요. 제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어떤 차원에 드렸냐면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문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거기부터 그 종잣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의 그 대출 비리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사건의 초기 모습은 민간 개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4,400억, 후에 1,100억, 5,500억을 환수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뒤에 뚝 잘라서 민간에게 이러한 어떤 비리에 의해서 뭘 수익만 줬다라고 하는 극히 3분의 1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난 수사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노웅래 의원의 문제는 본인은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이 본인의 어떤 경선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 그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민주주의 위기가 결합된 이 대장동 문제와 노웅래 의원의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결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